제가 여러분들하고 약 1시간 반가량 제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내용들 낱낱이 여러분에게 조금이라도 여기까지 오시면서 시간 들였죠, 비용 들였죠. 그 아깝지 않게 낱낱이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뭐 웃겨드릴 재주는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가슴에 감동은 심어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께 먼저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요. 그동안 여러분들께서 가지고 계셨던 모든 고정관념이라든지 기준들은 이 시간만큼이라도 좀 내려주셨으면 하실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제 이야기가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별로 안 되실 겁니다. 세상에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나라면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드시기 전에 먼저 모든 걸 다 내려놓으시고 또 하나는 물 한 방울 묻지 않는 스펀지 같은 마음으로 일단 제 이야기를 마음으로 들어주시면 여러분께 좀 더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여러분들께서 제가 이야기했던 거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기준 속에 끼워 넣다 보면 맞는 게 하나도 없을 겁니다. 저는 안 되는 걸 되게 만들었고 그걸 가지고 많은 분들에게 이야기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에게 물어보기도 합니다. 어떻게 그 상황에서 살아갈 수 있는 마음을 가졌는지. 저 또한 처음부터 그렇게 살아가고 싶은 생각은 없었습니다. 죽고 싶은 생각도 많았습니다. 그런 시도도 여러 번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렇게 열심히 멋있게 나의 밝은 미래를 보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모든 걸 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장애마저도 축복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저에게 또 어느 분이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혹시 사고 나기 전으로 돌아가고 싶습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저는 다시는 돌아가고 싶지 않다고 합니다. 사고 나기 전의 모습으로는 지금의 저를 만들 수가 없어요. 그렇게 밝은 미래를 보고 뚜벅뚜벅 걸어갈 수도 없습니다. 차라리 지금 이 장애를 이겨내고 밝은 미래를 보고 하루하루 열심히 후회 없이 살아가는 지금의 모습이 좋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또 요즘에 제가 두 번째 쓰고 있는 책이 이미 장애를 축복으로 만든 사람들의 이야기를 쓰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장애를 극복하고 더 나은 미래를 봤을 때는 비장애인, 사고 나기 전으로 가기 싫어합니다.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그걸 그 사람들은 승화를 하고 이겨내고 또한 더 나은 내일을 보아왔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장애를 축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제가 장애를 축복으로 만들었는지 목차랑 하나하나씩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0분이 마치 30분이 지나가는 것처럼 재미있게 그 대신에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웃겨드릴 자신은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오신 만큼 소중한 거 얻어가실 수 있게 왼쪽 마음에 무언가가 들어앉지 않나 하는 생각으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장애마저도 축복이다라고 제가 제목을 적어놨고요. 왜 장애마저도 축복인지 현재 보고 계시면 이게 첫 번째 책의 제목입니다. 잠시 후에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 화면보다도 훨씬 더 많은 상처가 있습니다. 왼쪽 다리에 의족을 끼웠는데 의족 끼운 다리에 작은 상처 하나 때문에 다리를 더 잘라버리고 싶어 했던 경험도 많았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제가 당부드렸던 것이 그동안에 가지고 있었던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본인들만의 다 기준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고정관념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걸 다 잠시 이 시간만큼이라도 내려놓으라고 했던 겁니다. 잠깐이나마 목차를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기소개, 제가 어떻게 해서 이 자리까지 오게 됐는지 잠깐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환경, 어렸을 적 환경이 굉장히 재미있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그 환경적 요소. 많은 사람들이 무언가를 나아가기 전에 내 주변을 어떻고 나는 이런 환경이었기 때문에 그게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할 겁니다. 하나의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떻게 그런 환경들을 이겨나가고 버텨왔는지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변화. 저는 제 몸의 절반을 잃는 변화를 겪었습니다. 무수히 장애인에서 뭘 하나 밥 먹는 것도 저에게는 큰 도전이었습니다.
그런 변화를 겪었던 거, 그런 과정들의 이야기들을 낱낱이 다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열심히 살아가니까 주위에서 도와주려고 했던 분들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내가 마음의 문을 열고 활짝 피고 세상을 옳게 본다면 내 앞에 멧돼지가 지나가는지 황금이 떨어져 있는지 그게 보이더라고요. 항상 내가 부정적 사심이 있었을 때는 앞에 황금이 있어서 그게 황금으로 안 보이고 돌멩이로 보여요. 그런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거. 그러려면 항상 꾸준하게 내일 죽어도 후회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으면 보인다는 얘기죠. 여러분들도 물론 잘 아시는 분이에요. 제가 멘토를 만났습니다. 요즘에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멘토라는 이야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TV에서도. 저에게 그런 얘기를 들렸을 때는 저는 사실 솔직히 약간 화가 치밀었습니다. 멘토와 멘티 관계는 쉽게 맺어지지 않을 뿐더러 인생을 바꿔줄 수 있는 굉장히 소중한 필요 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젊은 사람들이 저에게 또 많이 물어봅니다. 저는 멘토는 살아가면서 필수 항목이라고 정말 있으면 얼마나 좋은지 잠시 후에 좀 더 보여드리도록 하겠고요. 그걸 통해서 저는 자신감을 키웠습니다. 지금은 제가 이런 모습으로 시골이라든지 옛 고향에 가면은 어느 누구도 저에게 병신이라는 소리를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자신감이 충만하고 나에게는 그 사람보다 더 나은 밝은 미래가 있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저를 장인으로 보시겠습니까? 보시기 어려우실 거예요. 분명히 따지고 보면은 저는 앞으로도 무수히 많은 나의 할 일이 있고 내일 죽어도 후회스럽지 않을 나의 일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름은 백금기입니다. 73년생이라면 아직도 39살입니다. 30대 마지막입니다. 제가 설명해 드린 것 꼭 정답은 아니라는 하나의 예를 들어서 저의 삶을 여러분들께 잠깐 소개해 드리고 제 삶을 통해서 여러분께서 마음에 드시는 거 또는 좋은 거는 가져다가 여러분 걸로 가공 포장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 삶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제가 1시간 반 동안 서 있는 게 헛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유독 아무것도 안 하고 멍청하게 1시간 반 서 있으라면 10분도 못 서 있습니다. 의족이 아파서. 하지만 강의를 할 때만큼은 2시간도 서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도 다리가 아프지 않다라는. 보시면은 전라남도 장성군 삼섬입니다. 아시는 분. 아무것도 없습니다. 정말 시골 깡촌이죠. 그곳에서 태어나도 내가 얼마든지 내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거. 이 자리까지 와 있다는 것만 봐도 뭔가가 다르다라는 생각이죠. 특히 한번 취미 한번 볼까요? 독서 빼고는 나머지는 다 온몸으로 뛰어야 되는 거죠. 가능할까요? 많은 분들이 안 믿으세요. 그래서 제가 취미를 즐기고 있는 자료 화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2008년도에 제주도에 보시면은 문섬이 있습니다. 문섬 옆에 섭섬이라고 있습니다. 거기 수심 33m. 딱 보시면 여기 팔이 없는 것이 전지 아실 거예요.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는 전지 모르실 겁니다. 33m. 약 8명 정도가 함께 갔는데 5명은 들어가지도 못하고 포기했고요. 그나마 3명이 들어갔는데 2명은 들어간 지 5분 만에 나왔습니다. 저는 33m까지 들어갔다 나왔습니다. 저는 바다를 제대로 보고 또 다른 무언가가 있을 거라는 생각에 아무 말도 못했어요. 우와, 내가 보고 있는 저런 세계가 있구나. 내가 이런 세계를 보지 않고 죽었다라면 나는 죽어서도 후회했을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못하게 했어요. 2분은 5분 만에 들어갔다 나왔다겠죠. 그분은 5분 만에 바다를 다 본 것처럼 2시간, 3시간을 떠들어야 됐어요. 우리는 설마 이렇게 살아가지 않았나 하는 생각입니다. 내가 본 것이 세상의 전부가 아닌데 전부를 다 본 것처럼 더 많이 본 것처럼 떠들어가고 살았지 않은 생각입니다. 하나 더 보여드릴까요? 이러면 더 믿으실 거예요. 완도에 있는 무인도입니다. 작살로 잡은 고기입니다. 제가 작살로 채지를 못합니다. 들어갖고 가서 쏘는 것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물속에서 같이 고기들과 함께 떠다니면은 고기가 피하지 않아요. 같은 고기인 줄 압니다.
가볍게 주워 담으면 됩니다. 또 하나 볼까요? 어느 게 제 점수일 것 같습니까? 물론 위에 거여서 제가 찍어왔겠죠. 많은 사람들이 볼링을 자세를 중요시 한다고 합니다. 그렇죠? 저에게는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그걸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중요한 거지 자세는 두 번째 문제. 밑에는 친구 거예요. 물론 장애인은 아닙니다. 제가 이겼지 않습니까? 가능합니다. 어떤 마음으로? 더 친구보다 간절한 마음으로 하기만 한다면. 이 한 장만 있으면 안 믿으실 것 같아서 얼마 전에 추석 때 내려가서 같이 예전에 일했던 분하고 쳤던 게 있습니다. 어느 게 제 것일 것 같습니까? 제일 위에 게 제 것입니다. 저도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에 가르친 대로 멀리에 있는 핀을 보지 않고 바로 앞에 2m 앞에를 보고 열심히 던지면은 공은 가서 쓰러지더라. 또 가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약 15파운드짜리 들고 던지면은 핀이 무서워서 스스로 자살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해냈다는 거. 평균 120 정도는 나옵니다. 중요한 것은 제가 그걸 말씀해 드리려고 한 게 아니라 할 수 있다는 거. 도전하면은 분명히 나만의 방식이 나온다는 겁니다. 하나 더 보여드릴까요? 골프를 좀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작년 이맘때 한번 갔다 왔어요. 추석 지나고. 공이 좀처럼 안 떠요. 한 손으로. 18호를 다 돌 때쯤 그때 조금 깨달았습니다. 공이 뜨는 방식을. 일단 부닥쳐 보고 그 다음에 나에게 맞는 방법을 꾸준히 연구한다면 살아가는 방법은 나오더라. 내가 그렇게 간절하게 살아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비장인이었을 때는 그런 간절함이 없어요. 왜? 이거 하다가 안 되면 저거 하고 저거 하다가 안 되면 다른 거 하고 저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게 아니다 싶으면 죽는다라는 생각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해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제가 현재 활동하고 있는 걸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바로 2월 7일 날 MBC에서 나갔던 거고요. 이게 4월 25일 날 왕종근 이세진의 성공을 부르는 바. 혹시라도 저 영상이 궁금하시면 네이버에서 포털 사이트에서 백금기라고 치시면 저 영상을 회원 가입하지 않고 보실 수 있는 겁니다. 얼마 전에 또 4월달 5월달은 준마렐라의 도전. 생방송으로 직업방송 케이블 방송에서 그냥 했습니다. 어떻게? 그냥 모든 게 다 저의 삶이었기 때문에 당장 마이크만 들이대도 그 주제에 대해서 내가 평소 생활하고 있고 행동하고 있기 때문에 다 해드릴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는 거의 글씨는 없어요. 제가 이런 사진들로 모든 걸 다 보여드릴 겁니다. 현재는 함께하는 세상 만들기 위해서 라디오 오늘 오전에도 하고 했습니다. 약 72회를 했습니다. 어떻게? 원고를 제가 다 썼습니다. 한 5줄, 6줄의 내용 가지고 A4 10포인트 2장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런 방법들. 처음에는 그게 안 떠오르죠. 나중에 방향을 좀 바꿔서 생각의 폭을 넓게 한다면 얼마든지 나올 수 있어요. 그걸 묶어서 두 번째 책을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장애를 축복으로 만든 사람들의 이야기. 이건 작년 7월 달에 나왔던 책이고요. 어느 날 갑자기 이걸 해야 되겠다 해서 한 사람 없어요. 하루에 1장, 2장 모아서 책이 됐다는. 제가 장애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목표를 정확하게 하고 열심히 꾸준히 뚜벅뚜벅 걸어가고 있더니 주위에서 저의 이야기를 많이 듣고자 해서 나갔던 이야기들입니다. 대학교에서, 기업체에서. 이 바로 첫 번째 나왔던 책이고요. 직접 한번 또 사진들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왕종근 이세진의 성공을 부르는 바. 1부 때, 2부 때 직업방송. 얼마 전에는 이게 신문에도 하나 이렇게 안전전월에서 8월 달에 제가 하고자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후회 없이 살아가고 있으면은 주위에서 많이 오신다는 거. 내가 가고자 하지 않아도 주위에서 가만히 안 둔다는 거. 나중에서 알게 됐습니다. 내 하는 일에 대해서 다른 걸 보지 말고 그러면은 분명히 더 많이 접근을 해오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장애마저도 축복이라고 생각했던 데는 저의 어릴 적 시절을 한번 되돌아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1992년 8월 17일 날
사고를 당했습니다. 매년 8월 17일이 되면은 시골에 있는 작은 산소, 저의 산소에 가는 게 첫 번째 일입니다. 왼쪽 팔과 다리가 묻혀져 있는 곳에 가서 내 1년을 어떻게 살았는지 다짐하고 오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기까지 어렸을 때 어떤 환경 속에서 살았는지 잠깐 설명해 드리자면, 저는 73년생이면 39살입니다. 10살 때까지 호롱불 밑에, 초가집 밑에 소장농의 막내로 살았습니다. 사남 2녀의 막내였고 집이 너무너무 가난했기 때문에 저는 삽들고 낫들고 들러 나가야만 했어요. 공부는 나에게 맞지 않았습니다. 지금에 와서 공부의 필요성을 아니까 공부는 미래 지향적인 산업이더라고요. 저 때 당시에는 저에게 필요하지 않습니다. 오늘 일하지 않으면 내일 굶어야 됐기 때문에. 아버님이 환갑 때 저를 낳았습니다. 아버님 환갑 때 사진 보면은 한쪽 구덩이에 기어가고 있는 녀석이 저였답니다. 어머님이 1930년생이신데 43세 저를 낳았습니다. 지금 너무너무 건강하게 잘 지내고 계십니다. 잠시 후에 또 관련된 사진을 보여드리시면 아실 겁니다. 그런 부모님 밑에서, 부모님은 저에게 남겨준 거라고 아무것도 없어요. 몸 하나, 몸뚱아리 하나 외에는 저에게 준 게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으로 따지면 정말 무식하신 분이죠. 그렇지만 저는 부모님을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존경을 하지 않습니다. 냉철하게. 하지만 사랑합니다. 세상에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 주셨잖아요. 나머지는 내가 해야 할 일이고, 내가 어떻게 바꾸어가고 만들어 가느냐에 따라서 나의 인생은 이렇게 달라진다. 너무너무 사남 이녀의 막내다 보니까 위에 형 누나들은 초등학교 의무 교육만 끝나고 다 서울로 나가죠. 입을 줄여야 됩니다. 한여름에 감자 들고 조수지 가면 하루 종일 놀죠. 겨울에 나무로 가야 됩니다. 곧 있으면은 아궁이 불 떼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게 지고 나무로 가야 됩니다. 고구마 2개 들고. 그게 제 끼니였습니다. 정말 배고파서 소나무 껍질도 벗겨 먹어본 적 기억이 있습니다. 찔레 새순 따서 먹어본 적 있습니다. 제발 흰 쌀밥 한 톨 먹어봤으면 하는 게 꿈일 때도 있었어요. 정말 지긋지긋한 가난, 벗어나보고 싶은 마음이 너무너무 간절했습니다. 공부가 미래 지향적이라는 거 그때 알았다라면, 공부가 가장 빠르게 성공한다는 거 알았다라면 미친 듯이 호롱불 아래서라도 공부를 했겠죠. 호롱불 아래서 구구단을 외운다고 보이지도 않는 글씨 가지고 갔다 머리가 홀라당 탄 적이 많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바로 바리깡으로 밀고 학교 가도 똑같으니까. 제가 10살 때 아버님 돌아가시고 어머님, 홀어머님 밑에서 홀어머니가 새벽에 별 보고 모심으로 가셔서 별 보고 집에 오시면 하루 받는 품삯이 7,000원입니다. 7,000원. 그걸로 한 달 식량. 아무리 농사를 열심히 잘 지었어도 흉년이든지 풍년이 되든지 가을에 갖다 주는 돈은 똑같습니다. 잘 보여야 됩니다. 그나마 잘못 보이면은 그것마저도 우리에게 농사 지을 수 없게 되어버리기 때문에. 저도 그게 모든 것인 줄 알았어요. 사춘기를 겪으면서 친구들하고 비교가 됩니다. 왜 우리 집은 이렇게 가난한지. 정말 가난하다는 거 그때 알았습니다. 오죽했으면 전기불이 있는 산 밑에서 전기불을 구경하러 갈 정도였습니다. 나중에서 알았습니다. 사춘기를 겪으면서 저의 가난이 싫어서 삐뚤어지기 시작하죠. 이래서 제가 술 먹고 담배 피고, 바로 중학교 3학년 때 어머님 속 무척이나 썩여드렸습니다. 그때 당시가 87년도였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학력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왜? 너무너무 가난했기 때문에. 고등학교 학비 8만 원이 없습니다. 그걸 댈 수가 없어요. 그걸 줘버리면은 최소한 어머님이 10일 일했던 거, 그걸 다 갖다 납부해야 돼요. 저는 그게 너무너무 싫었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가난을 이겨보자 하는 마음이 강했었죠. 근데 사춘기 때 이렇게 망가질 대로 망가져버리고
세상 다 내 것인 마냥. 요즘 중고등학생들하고 똑같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학생들의 마음을 알아요. 삐뚤어질 대로 삐뚤어져 봐야지 왜 그게 안 좋은지. 88년도에 보따리 싸서 서울로 오려고 했습니다. 나 하나 죽어서 집안 일으키면은 나는 그 길을 선택하겠다. 전남 장성군 3개 종합고등학교라고 하는 국립고등학교가 있습니다. 88년 3월 2일 날 보따리 싸서 서울로 오려고 했는데 동네 마을 이장님 댁에 전화가 옵니다. 집에는 전화가 없어요. 전화가 왔는데 그 전화를 받았더니 학교에서 입학하라고 연락이 온 겁니다. 얼떨결에 갔는데 입학을 했습니다. 가기 싫은 학교, 어거지로 반강제로 학교를 갔는데 공부를 했겠습니까? 공부를 안 했겠죠. 부모님 석 무척이나 썩여들고 집을 나가면은 안 들어갑니다. 당시에 제 고향에는 잔디가 유명합니다. 여름에 아무것도 없어도 살 수 있잖아요. 술 먹고 담배 피고 양탄자 같은 잔디에서 눕고 그렇게 흥청망청 살다가 88년도, 89년도에 굉장히 큰 싸움에 휘말리고 사고란 사고는 많이 쳐봤습니다. 가지 말아야 될 곳을 가버렸습니다. 포송줄에 꽁꽁 묶여서 면회 오신 어머님의 눈물을 봅니다. 그때 다시 한번 저 자신을 깨닫게 됩니다. 나를 부모님이 낳아주셨는데 이런 걸 보려고 부모님이 낳아주신 건 아닌데 하는 생각에 조금이라도 생각을 바꿔 고쳐먹기 시작합니다. 철창 속에서 밤을 지새우고 있는데 쇠창살 밖으로 보름달이 보이더라고요. 정말 그 얼굴이 어머니 얼굴로 보였습니다. 지금도 잊혀질 수 없어요. 그 보름달을 통해서 어머님의 눈물을 용광로보다 뜨겁다는 걸 나중에 알았습니다. 좋은 세상 살아달라고 낳아줬던 것 뿐입니다. 그걸 깨닫고 89, 90년도에 고등학교 3학년 때 보따리만 싸들고 일단 졸업할 수 있는 학업 일수만 마치고 서울로 상경한 것이 마천동, 송파구 마천동이죠. 봉적공장에서 일을 합니다. 잠깐 사진을 좀 더 덧붙여 드리도록 하죠. 이게 정말 접니다. 초가집이었어요. 또 하나 볼까요? 꼭 가난한 집에 식구는 많습니다. 옆에 철길도 없는데. 아버님, 이 녀석이 접니다. 곧 허물어져가는 초가집이. 정말 저의 10년을 이곳에서 살았습니다. 또 하나 볼까요? 딱 초가집에서 벗어나서 마을로 이사 왔는데 전기불 있는 집. 이 옷 안 버리면은 여름을 지났습니다. 옷을 사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쉽게 가게 가는 걸 못합니다. 옷을 혼자 못 삽니다. 어렸을 때 너무 안 사봐서 가게 가는 걸 못해서 이 옷 한 벌 고무신에 이 옷 안 버리면 여름에 한 계절을 나죠. 저 옷 입고 저수지에 들어갔다 나와서 집에 오면 다 마르니까 감자 2개 들고 갔어요. 또 하나 볼까요? 봉적공장 있을 때 이 필리핀에서 온 사람들입니다. 필리핀에서 온 사람. 남한산성 버스 5번 종점이 있는데 그쪽으로 해서 올라갔던데 지금은 올라가고 싶어도 산을 갈 수가 없습니다. 이거 바로 전기 일했던 부분입니다. 다 산적 같은 분들이죠. 저분들에게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저의 어릴 적 모습. 딱 90년대 봉적공장 와가지고 이게 최고인 줄 알았어요. 농사 짓는 놈이 서울로 왔으니 어떤 일이 어렵겠습니까? 모든 일을 다 해봐도 농사보다는 쉬웠습니다. 미친 듯이 일했죠. 한 달에서 15일이랄 올라이트, 날밤 까고 일해도 한 달에 주어지는 돈은 30만 원. 한 달 기름값 정도밖에 안 되죠. 지금으로 따지면. 그 돈을 가지고 쪼개서 일단 어머님에게 보내고 지갑에 5만 원 이상 넣어본 적이 없습니다. 배가 고파도 나에게는 어머님에게 드리는 게 더 소중했기 때문에.
그게 전부인 줄 알고 미친 듯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 날 세고 열심히. 당시에는 우리나라 간의 수공업이 수출 품목 1호 했지 않습니까? 가발 만들고, 신발 만들고, 옷 만드는 거. 지금이 아니지만 지금이야 반도체, 조선, 자동차, 석유화학 그때하고는 다르죠. 미친 듯이 수출 날짜 맞춘다면 무역회사 와가지고 날밤 새고 같이 일해주고. 그래도 주어지는 월급은 30만 원. 그게 전부인 줄 알고 눈을 좀 돌렸더니 분당에 그때 한참 공사 중이었습니다. 선생님 같은 분 아시지 않겠습니까? 91년도, 90년도. 그쪽에 가서 노가다를 뛰는데 하루 일당 2만 원. 너무 격차가 심했어요. 미친 듯이 일했죠. 일요일 날도. 한 달 내 150만 원, 200만 원 받아버렸으니까. 촌놈은 가능합니다. 그리고 나에게는 가난을 벗어야 된다는 거. 한참 젊었기 때문에 일요일도 쉬지 않고 그쪽 막노다판에 가면은 또 험한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배에다가 이상한 온몸에 만화 그린 사람들. 똑같이. 나도 또한 그런 생활을 해봤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는 가지만은 무섭지가 않죠. 먹고 살아야 될 바로 하루 일하면은 2만 원이 떨어지니까. 그렇게 열심히 일하던 중에 저희가 대한민국 남자라면 꼭 가야 될 곳이 있습니다. 군대죠. 저도 93년 1월 18일이 제 입대 날짜입니다. 92년도 1월 달에 신검을 받고 군대를 빨리 갔다 오자고 1, 2, 3에다가 동그라미 치고 그렇다고 놀 수는 없으니까 부모님 밑에 내려갑니다. 내려가서 일을 시작한 것이 바로 전기외선 일종의 일을 합니다. 전지에 올라가는 일을 시작합니다. 집에서 약 시골 어머니가 계신 데서 8km가 떨어져 있는 곳에 오토바이를 타고 출퇴근을 하죠. 아무리 전기는 돈은 많이 준다고 해도 기술이 없으면 50만 원 이상 주지 않습니다. 열심히 3개월 동안 열심히 했는데 다 인정은 해요. 그래도 월급은 올라가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죠. 어떻게 해야지 내가 조금이라도 돈을 더 받을 수 있습니까? 연장을 사서 전주위에만 올라가면 월급이 뛴대요. 제가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한 달 월급 50만 원 다 털어서 연장을 사죠. 안전띠 사고, 몽기 사고, 벤치, 미제 사고, 여러 가지 연장 사고 전주에 올라가기 연습하는데 쉽게 올라가지잖아요. 온몸이 혼연일체 돼야지 그나마 전주에 버틸 수 있습니다. 그러기를 약 한 달 가까이 했더니 전주를 올라가기 시작해요. 나중에 연습했던 전주를 봤더니 너무너무 번쩍번쩍해졌어요. 내가 너무나 많은 연습을 해봤기 때문에. 한 달이 지나고 나서 이제는 나무가 됐든지 전주가 됐든지 서 있기만 하면 다 올라가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그래서 전주에 한 명이 올라가야 될 전주 저도 따라서 올라가서 절 배우고 2명이 올라가야 될 때 16m 또 올라가서 일 배우고 전주가 10m 가장 낮은 거죠. 12m, 14m, 16m 그 다음에 송전탑이 됐습니다. 16m 같은 경우는 여기 큰 도로까지 세워져 있는 전주들이 그런 전주. 최소한 2명 정도 올라가서 그 옷이라고 합니다. 전문용어로. 굵은 전선을 당겨야 됩니다. 저도 일을 배워야 되기 때문에 올라가죠. 올라가서 벤치로 맞아가면서 일을 배웁니다. 그렇게 해서 배웠더니 4개월째 되던 때 월급을 50에서 90으로 띄워줍니다. 그러다가 150으로 띄워줍니다. 조금 더 욕심내서 살아있는 전기도 만지게 되면은 당시 일당 25만 원 정도 돼요. 철탑 타게 되면 그렇게 돼요. 그 욕심을 부렸습니다. 열심히 미친놈처럼 나에게는 오로지 가난을 벗어나야 된다. 어머님에게 못다 했던 거 다 해드려야 된다는 생각에 살아있는 전기도 맞고 열심히 일을 하죠. 그러던 중에 1992년 8월 17일 날 제 운명이 바뀌는 시간이 도달합니다. 전남 한평 나산에 있는 길가에 전주에 올라가서 왼쪽 팔이 전주에 직접 닿아서 왼쪽 다리로 펑 하는 소리와 함께 전기를 맞았습니다. 아랫사람 전공자라고 합니다. 책임자의 지시에 따라서 그때 당시에는 안전장비가 그렇게 없었어요. 그냥 믿고 가서 하는 겁니다. 그랬는데 그 전기가 살아있었어요. 왼쪽 팔이 직접 전기에 닿은과 동시에
220V 같으면 바로 차단기가 내려가더니 어떻게 쉽게 되겠죠. 22,900V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또 내가 그렇게 감전사고 당했다고 해서 쉽게 전기를 내렸다면 그 근처 공장일 때는 다 문 닫아야 돼요. 왜? 스티로폼 공장. 스티로폼 공장은 전기 내림과 동시에 주물이 돌아가다 나와야 되는데 멈춰버리면 다 굳어버리지 않습니다. 전주에서 약 30분을 버텼습니다. 다행히 정신만큼은 멀쩡했기 때문에 그때 당시를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살아야 된다. 왼쪽 팔이 직접 전기 닿아서 왼쪽 다리로 빠져나갔는데 왼쪽 팔은 이미 살점이 터져 나가거든요. 제 살이 뼈가 보였습니다. 왼쪽 다리는 뭔가에 둥기에 두드려 맞은 것처럼 띵띵 부어있는데 피가 철철 흘러나왔습니다. 온 등에 불이 나기 시작합니다. 화상 입으면 어떻습니까? 스파크가 일어나면 불이 나지 않습니까? 등에 불이 붙어서 타오르고 있습니다. 나이롱 옷 살 속에 차고 들어갑니다. 그때 당시에 다쳤던 상처, 손등에 장갑을 끼웠기 때문에 바로 화상으로 손등에 불이 났습니다. 두 번째 손가락, 고추 말린 것처럼 새카맣게 바로 탔습니다. 현장. 살짝 오른손으로 던졌더니 떨어져 나가버렸어요. 그 상황에서도 저는 살려달라고 소리쳐도 아무리 소리쳐도 밑에서 올라와서 나를 구해주지 못해요. 전기를 내릴 수 없기 때문에. 그러기를 20여 분이 지나고 30분째 되들 때 두 명의 동료가 올라와서 저를 밧줄로 묶는데 왼쪽 팔에 살이 떨어져 나가더라고요. 불이 붙어서 불을 꺼주고 재를 털려고 했는데 등에 있는 살이 떨어져 나가더라고요. 온몸에 밧줄을 꽁꽁 묶어서 겨우 전주 아래로 내리고 당시에는 119라는 게 그렇게 활성화되어 있지 않아서 화물차에 실려서 한평 나산에서 광주에 있는 전남대학교라고 하는 병원까지 약 2시간 걸쳐서 도착할 것을 1시간 20분 만에 도착을 했어요. 저는 제가 그렇게 많이 다친 줄 몰랐습니다. 오죽 가석을 하길래 저는 당부를 했어요. 나 괜찮으니까 제발 천천히 가달라고. 화물칸 뒤에 실려서 불이 다 꺼지지 않는 옷에 계속 가면은 바람이 이르지 않겠습니다. 불이 타들어갔던 거죠. 잠시 영상을 보고 난 후에 제가 설명을 해드리면 여러분께 이해가 더 갈 거라고 보여집니다. 제 모습이에요. 괜찮죠? 92년 8월 15일 날 사고 났는데 5월 달에 찍었던 사진입니다. 유일하게 저런 사진이 있기 때문에 제가 후천적 장애였다는 거. 나중에 사고로 장애를 가졌다는 걸 알려드릴 수 있어요. 제가 그런 병원에서 산재 투병서기를 썼는데 그 내용을 어느 작가가 보고 잘 표현해 줬길래 제가 담아놨습니다. 현재 저의 모습입니다. 저런 몸으로라도 저는 살아갈 수 있었기에 축복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래서 서두에 제목을 달았던 거에도 아마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런 몸을 스스로를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너무너무 소중합니다. 제 자신. 그렇게 해서 사고가 났고 병원으로 가는데 전남대학교 병원입니다. 광주에서는 굉장히 큰 병원이죠. 대학병원. 도착했는데 딱 의사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지금이나 예전이나 그건 똑같은 것 같아요. 옆에 영안실로 가시지 왜 이쪽으로 오셨습니까? 자리가 없습니까? 잡아드릴까요? 이런 얘기를 제가 듣고 있는 데서 그대로 하시는 겁니다. 저는 그 얘기가 나중에 틀렸다는 거 보여주기 위해서 나는 살아있는데 왜 그렇게 이야기하는지 끝내 보여주고 싶었어요. 병실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응급실에서 누워있는데 응급처치라고는 할 게 없습니다. 너무나 심하기 때문에 손댈 길이 없어요. 오로지 목 아래 정맥에다가 대주사를 놓는 것밖에 없습니다. 딱 1시간이 지나고 났는데 제 몸에는 스파이더맨처럼 거미줄이, 닌겔줄이 쌓여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움직일 수가 없고 무슨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그래도 살아야 된다는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왜? 아직 못다한 부모님에 대한 효도가 남아있었기 때문에 저는 그게 너무 간절했습니다. 누워있으면서도 의사 선생님은 빨리 가라고 합니다. 차라리. 그 생각을 듣고 당시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여의도에 보면은
한강성심병원이 그나마 화상 환자로는 대한민국의 최고라는 얘기를 듣고 그때 당시에 129라고 하는 고속도로 응급 순찰대가 있었습니다. 그걸 타고 2시간 반 만에 서울에 왔는데 서울에 새벽에 딱 도착했는데 거기서 똑같은 얘기하는 거예요. 보십시오. 옆에 있는 환자들도 병실이 없어서 못 가고 있습니다. 저 또한 누워서 상대방을 다른 데를 봤는데 온몸에 붕대를 감고 있는데 저보다 더 큰 신음소리를 하고 있는 게 들립니다. 저분은 왜 그러십니까? 물어봤죠. 선생님이 분신 자살을 했는데 그게 실패를 했답니다. 온몸에 붕대를 감고 신음하고 울고 있더라. 제가 그걸 보고 나는 저 사람보다 나은 것 같은데 어떻게 좀 치료 좀 해 주십시오. 갈 길이 없대요. 영안실로 가시겠습니까? 죽어서 내려가시겠습니까? 저의 선택은 살아서 내려가고 죽든지 살든지 간에 고향에 가서 막판을 보자라는 생각으로 다시 내려갑니다. 병원에 갔는데 똑같죠? 또 오셨습니까? 의사 선생님 말씀. 그렇게 딱 3일을 아무것도 안 하고 방치를 해뒀습니다. 나중에 왜 3일을 죄를 방치했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사람이 72시간이 지나서 살면은 병실로 올라가는 것이고 72시간이 지나서 죽으면은 영안실로 보내려고 그랬답니다. 사람의 기준이 72시간으로 결론을 내렸더라고요. 저는 버텼습니다. 그렇게 해서 겨우 3일 만에 병실로 올라갔는데 823호입니다. 잊어먹을 수가 없어요. 제가 새롭게 태어났던 병실이니까. 저에게는 치료라는 건 없습니다. 온 등에 다 화상을 입었고 겨우 멀쩡한 곳이라고는 앞에 가슴밖에 없습니다. 얼굴과 그나마 엎드려서 8개월 살았습니다. 치료한답시고 병실에 가면은 드레싱카 있지 않습니까? 소독하는 차. 그 소리만 들리면 지금도 경기를 일으켜요. 오줌이 질질 저릴 정도로 그 소리가 너무 무서웠습니다. 저의 치료는 이랬습니다. 포타진이라고 하는 빨간 약을 온몸에 뿌리고 수세미로 빡빡 밀어내는 작업밖에 없습니다. 왜? 고름이 차 올라오니까. 그걸 문대야 됩니다. 병실에서 저는 뭘 먹으라고 하겠습니까? 개고기 먹으라고 하겠죠. 빨리 살이 차 올라와야 된다. 무수히 많은 고기를 먹었습니다. 토해내면서도 또 집어넣었습니다.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그 병실을 버티고 있었습니다. 한 달을 수술 한 번도 하지 못하고 촌놈이라서 병원만 가면 다 수술하면 퇴원하는 줄 알았어요.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가난했기 때문에 시골에서 만병통치약이 뭡니까? 된장 아닙니까? 볼에 쏘여도 된장, 상처나도 된장, 심지어 삐어도 된장 바르고 하룻밤 둘둘 감고 나면 낫는가? 촌놈이 병원에 처음 갔는데 그게 바로 다 낫는 줄 알고 저는 병원만 가면 되는 줄 알았어요. 한 달 동안을 아무것도 못합니다. 너무나 심하게 상처를 났기 때문에 수술한다고 해도 또 썩어 들어간다는 딱 한 달이 지날 때 그때 수술이라는 이야기를 처음 하게 됩니다. 그전에는 썩어 들어가는 거 그대로 봐요. 치료하면서 제 왼쪽 팔 뼈를 제가 다 봤습니다. 그래도 살아나야 된다. 하지만 주위에서 많은 사람들이 정상영 교수님이 저의 책임 교수님이었습니다. 잊어먹을 수가 없어요. 그 교수님 이름을. 그분도 저에게 왼쪽 다리만큼은 살려주겠다. 네가 왼쪽 다리만큼 살려준다면 너는 걸을 수는 있을 것이다. 나는 그거에 위안을 삼았습니다. 왜? 마음대로 내가 걸어 다닐 수 있으니까. 왼쪽 팔은 잃어버렸다고 생각을 쳐요. 한 팔이 남아있으니까. 하지만 다리가 없으면 걷지 못하고 평생 누군가의 손에 살아간다면 나는 죽음을 선택할 것이라고 했어요. 그 말을 믿고 치료를 이를 앙당 물고 저에게는 진통제는 통하지 않았습니다. 오죽하면 몰핀이라고 하는 마약을 마저도 하룻밤 이상을 버티지 못해요. 몇 시간이 지나면 다시 한번 소리 질러서 그걸 막기 위해서죠. 그렇지 않으면 잠을 못 잡니다. 밤낮이 바뀌죠. 왜? 엎드려 있는 게 하루 일과가 똑같습니다.
밤이 낮인지 낮이 밤인지 소독차 오면은 소독하고 이 양당 물고 꾹 참았다가 온몸에 빨간 포타딘을 뒤집어 쓰고 수세미로 빡빡 문댈 때 이 양당 물고 좀 참았다가 또 한숨 자고 일어나면은 또 그거 하고 그러기를 피부 이식 수술하기 전까지 8개월을 이뤘어요. 처음 수술은 한 달이 약간 지났을 때 첫 수술했는데 많은 선생님들이 다리만큼 살려준다고 저도 꼭 그걸 믿고 과감하게 팔자루로 들어간다고 병실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다가 회복실에서 깨었다가 수술실에서 다시 병실로 옮기기 위해서 작은 침대로 옮기지 않습니까? 다리가 없는 걸 알았어요. 옮겨가는데 아무래도 다리가 허전했습니다. 살고 싶은 생각이 싹 사라졌습니다. 왼쪽 팔은 없다는 거 인지했으니까. 왼쪽 다리만큼은 교수님을 비롯해서 주위 사람 모두가 다 살려준다고 했는데 다리가 없었어요. 죽고 싶다고 나에게 있는 닌겔도 다 던져버리고 개판을 쳐도 죽지는 못했어요. 심지어 저녁만 되면은 그 작은 침대에서 떨어져 죽으려고. 이렇게 살고 병신처럼 살아간다면은 안 사는 게 낫다라는 생각에 어떻게 해서든지 떨어져 죽으려고. 거미줄처럼 쳐있는 닌겔줄 숱하게 던지고 제일로 심한 환자들은 간호사실 제일로 앞에 있습니다. 문 열어놓고 항상 주시하고 있습니다. 깨지면 소리 나서 다시 해주고 깨지면 소리 나서 다시 해주고 치료는 똑같죠. 엎드려서 살아야 됩니다. 겨우 첫 번째 수술은 팔과 다리를 자른 것밖에 없어요. 똑같이 엎드려서 밥 먹고 엎드려서 정말 개같이 밥 먹었습니다. 혀로 팔이 굳어서 움직이자 지금도 다 올라가지가 않습니다. 엎드려서 화장실 일 보고 엎드려서 대변 보고 그나마 제가 하루를 어떻게 보낼까 조금 생각했던 것이 혀로 책장 넘기면서 성경책을 조금 봤던 겁니다. 아니면은 실습생 간호사들 오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와서 책 읽어준 게 저의 하루를 똑같아요. 딱 8개월 반을 그렇게 했어요. 그나마 중간에 내가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을 때 나를 조금이라도 일으켜줬던 저에게는 형보다도 더 소중한 친구가 있어요. 군대 가기 전에 저에게 10의 1을 와서 저를 병간호해 줬어요. 어느 누구도 저를 병간호해 줄 수 없었습니다. 왜? 살 썩어가는 냄새 때문에 어느 누구도 접근하지도 못해요. 저에게 문병 왔다가 냄새 때문에 다 도망갔던 사람들이 천지였습니다. 하지만 그 친구는 저에게 10의 1을 문병 간호를 해줬습니다. 정말 절친한 친구입니다. 얼마 전에는 제가 대학원 다니는데 3학기 때 학비하라고 100만 원도 줬습니다. 제가 TV 나갈 때 꼭 그 친구 이야기를 합니다. 저에게는 이런 친구가 있다라는 거. 왜 저를 울렸다면요. 친구는 팔과 다리를 다 잃었는데 본인은 팔과 다리가 다 있는 게 너무 부끄럽답니다. 그리고 나중에 간호사실에 가서 주치 선생님에게 가서 따졌답니다. 한 번이라도 친구에게 둘 중 하나를 줄 수 있는 게 있다면 검사 한번 해보자고. 나중에 간호사님에게 또는 선생님에게 그 얘기를 들었어요. 정말 금기 씨는 친구를 잘 뒀어요. 그 얘기를 듣고 정말 많이 울었어요. 친구가 나를 간호해주고 병원에 군대에 갔다가 가장 먼저 부모님에게 편지 보내는 게 아니라 나에게 가장 먼저 편지를 보냈어요. 그 편지를 보고 내가 기어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살아서 면회를 간다. 내가 걸어서 비록 입원은 누워서 했지만은 걸어서 퇴원해서 한다면은 가장 먼저 너를 찾아가서 안아주리라. 그 약속은 지켰습니다. 그런 친구의 힘을 받고 그래 한번 살아보자. 저 친구에게 부끄럽지 않는 내가 돼보자. 가능하겠다. 해보자 하는 생각으로 엎드려서 9개월 만에 다시 한번 피부 이식 수술을 합니다. 양쪽 허벅지에 있는 살들을 떼다가 온 등에, 손등에, 발바닥에 다 붙였습니다. 그래서
9개월 만에 엎드려서 살다가 앉게 됐는데 로봇가 됐어요. 엎드려서만 살다 보니까 몸이 굳었던 거예요. 강목처럼. 그때 굳었던 팔이 지금도 움직이지가 않아요. 그나마 아래로 내릴 수 있어. 그래서 손가락이 다 펴지지가 않습니다. 가장 먼저 93년 4월 5일 날 다리라고 가지고 온 것이 의족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게 싫다고 무수히 던져버렸습니다. 너댓 번을 가지고 오면 던져버리고 너댓 번을 가지고 오면 또 던져버리고 가지고 오면 또 던져버리고 나중에 어떤 분이 가지고 오셨냐면 제 의족을 만든 사람이 본인이 의족이었어요. 그러면서 저에게 걸을 수 있다라고 용기를 내달라고 본인이 직접 보여드려요. 그래, 나도 한번 해보자. 걸을 수 있겠다. 그러면은 정말 걸어서 친구 면회 갈 수 있겠구나. 걸어서 갈 수 있겠구나. 약속을 지킬 수 있겠구나. 그 생각이 너무너무 간절했습니다. 의족을 끼우고 넘어지기를 수없이 넘어졌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마치 아이가 기었다가 섰다가 넘어지기를 무수히 많이 했던 것처럼 저 또한 똑같이 의족을 끼우고 넘어졌다 일어섰다 넘어졌다 일어섰다 무수히 많이 했어요. 균형 감각이 없어요. 작은 돌팔매에도 쉽게 넘어집니다. 감을 못 잡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나마 이렇게 뛸 수도 있고 작은 산이라도 올라갈 수 있기까지 너무너무 많은 고통을 저는 이겨냈습니다. 그때 그 간절함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은 어느 누구보다도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과거로 돌아가기 싫은 것뿐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거 제가 어제 제 모든 사진을 좀 찍었습니다. 낱낱이 좀 더 현실감 있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다리입니다. 다리. 왼쪽 절단되어 있는 다리. 여기가 다 의족 끼운 부분이 다 화상을 입었어요. 작은 상처 하나에도 저는 다리를 잘라내버리고 싶다는 생각이 그래서 들었습니다. 화상 입은 자리는 어떻습니까? 피부가 밀리지 않으니까 땀도 안 나죠. 여름이 그래서 제일로 싫었습니다. 그나마 스킨스쿠버라는 취미를 즐기면서 여름을 다시 한번 즐기고 있습니다. 촌노면. 또 하나 볼까요? 이게 현재 서 있는 오로지 지탱하고 있는 오른쪽 발입니다. 엄지발가락 없어요. 발가락 4개 있는 거 움직이지가 않습니다. 발이 한 손에 잡힙니다. 절반이 없어요. 제 등입니다. 거북이 등처럼. 그나마 이쪽이 다 피부 이식에서 양쪽 허벅지에 있는 살을 갖다 다 붙여놓은 거예요. 팔은 없지 않습니까? 손. 다 펴지지가 않아요. 다행인 것은 오므릴 수는 있어서 뭔가를 잡을 수 있다는 거. 반대로 펴지고 오므릴 수 없다면 더 불행이었겠죠. 잡을 수 있어서 운전도 할 수 있고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펴지지 않는 손이지만 저 손으로 워드를 150타 정도는 칩니다. 얼마든지 가능하게 된다. 전체적으로 한번 볼까요? 현재 저의 모습입니다. 이런 모습으로 저는 제 자신을 무척 아끼고 소중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에게도 부끄럽거나 창피하거나 두렵지가 않습니다. 나에게는 밝은 미래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어제 그젠가 찍었습니다. 직접 다 보여드리려고. 현실감 있게. 이런 몸으로 딱 만 1년 만에 퇴원을 합니다. 정말로 서서 의족을 끼웠지만 몸의 절반을 잃고 왼쪽에는 의족과 의소를 착용하고 시골집에 갔는데 시골집에 가면 어떻습니까? 안채 있고 화장실하고 따로 있지 않습니까? 약 30-40m 떨어져 있습니다. 화장실 가는데 비가 주룩주룩 오는 화장실 가는 날 마당에서 작은 짱돌에 넘어졌습니다. 부모님이, 어머님이 저를 보고 깜짝 놀라셨고 와서 도와주려고 그랬겠죠. 손도 못 대겠습니다.
내가 지금 어머님의 도움을 받는다라면은 저는 평생 누군가의 손에 살아야 할 것이고 평생 많은 사람들에게 병신한 소리를 살고 듣고 살아갈 것입니다. 만지지 마십시오. 뿍뿍 기어서 벽을 잡고 일어나서 내 스스로 시원스럽게 일을 봤어요. 그때 제가 딱 생각했던 거. 이 마음으로 세상을 다시 한번 보자. 이 마음으로 다시 한번 보자. 정말 너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 간절한 마음을 키운다면은 세상을 살아가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제 스스로 다짐을 합니다. 그래도 쉽게 나오지 못해요. 장애인들이 세상 밖으로 자신을 던졌을 때 가장 힘들고 어려웠던 것이 바로 많은 사람들의 시선이었습니다. 더군다나 비장애인에서 장애인으로 집으로 가게 되면 주위 사람들 너무나 따가운 시선이 싫었습니다. 집에 가만 직고라고 6개월 동안 안 나갔어요. 그랬던 저를 친구가 어느 시골에 가면 야시장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 데리고 갔더니 저보다 더 힘든 사람, 양쪽 다리가 잘렸음에도 불구하고 무언가를 팔아내면서 스스로를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을 저에게 일부러 보여주랬다. 그 모습을 보고 그래, 내가 마음먹기에 달려있구나. 나는 걸을 수 있어서 저 사람보다는 조금이라도 더 낫겠구나 하는 생각이 강하게 밀려오고 그때부터 조금씩 활동하기 시작합니다. 이거는 제가 착용하고 있는 의족과 의수입니다. 의족의 무게가 2kg입니다. 의수의 무게가 1kg입니다. 이게 바로 의족과 제 다리를 연결해주는 실리콘이에요. 이것도 좋아져서 이 정도입니다. 예전에는 양말을 끼웠습니다. 땀 차면 어쨌겠습니까? 지금은 실리콘으로 있어서 아무것도 끼우지 않고 바로 끼우면 굉장히 부드러워서 가능한데 지금은 좋아졌을 겁니다. 2kg를 달고 3kg를 몸에 달고 저는 즐거운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몸으로 제가 첫 번째 했던 일이 바로 비디오 가게입니다. 나를 세상에 다시 좀 던져보도록 꾸준하게 약 1년 반 정도를 했습니다. 그때 새롭게 깨달은 게 나도 할 수 있구나. 나도 세상에 나를 좀 더 던져볼 수 있겠구나 하고 중간에 있던 게 바로 운전을 배웠습니다. 가장 먼저. 운전 배우면서 뒤에 보시면은 났던 상처가 바로 운전을 배우면서 맞아가면서 배웠던 상처입니다. 왜? 다시 한번 사고로 눕기 싫었으니까. 머리에 있는 상처가 그 상처예요. 이렇게 맞아가면서 배웠습니다. 지금은 운전을 잘합니다. 심지어 1종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택시 면허증까지 땄습니다. 어떤 화물차든지 키만 꼽힐 수 있으면 다 운전할 수 있습니다. 수동으로 배웠습니다. 그 다음에 음료수 도매요. 4.5톤, 2.5톤 마이티라는 화물차를 직접 친구 한 명과 끄집고 다니면서 시골에 있는 음료수를 다 제가 댔습니다. 거래처 300개 운대차에 좀 더 늘려서 400개로 늘렸고. 이게 관건입니다. 대리운전. 여러분들 같으면은 장애 1급이 운전하는 차에 여러분들을 실으실 수 있겠습니까? 못 실으실 겁니다. 여러분들은 장애 1급이 주차장 일을 한다고 하면은 차를 맡기시겠습니까? 저 때 정말 나의 자존감 있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저는 어느 회사에 딱 취직하기 위해서 먼저 저의 장애 이야기를 다 합니다. 근데 상대방은 미리 장애 1급이면은 최소한 누워서 지낼 건데 어떻게 나에게 전화했지? 바로 끊어버리죠. 다시 한번 내가 또 전화 오죠. 겨우 삼고초려를 끝에 만나게 되면 저는 만나기만 하면 무조건 취업은 됐다라고 생각했어요. 왜? 그만큼 나에 대한 일에 대한 자신감이 있었기 때문에 한 달 동안 무임금으로 나를 보여줬어요. 무임금으로. 한 푼 받지 않고 나의 모습을 정확하게 보여줬더니 나중에 사장님이 그때 월급을 주시더라고요. 주차장 일도 마찬가지. 장애 1급입니다. 끊어버려.
왜 그런 편견을 가지고 계십니까? 만나보지도 않고 나의 모습을 보지도 않고 왜 그러십니까? 만나게 되면 깜짝 놀라요. 어느 누구보다 더 그게 바로 세상 살아가면서 제가 도움이 되는 성실함을 키웠습니다. 그런 성실함. 항상 남보다 먼저 출근하고 가장 늦게 퇴근하고 내가 왔다 가지 않는 것처럼 쓰지 않는 물건처럼 그대로 일만 해주고 가기를. 그랬더니 무임경비업체 상황실을 봤죠. 가장 빠르. 그러면서 도둑놈도 2번이나 잡았습니다. 매일같이 쳐다보고 있는 컴퓨터가 신기해서 그때 주경야독으로 저녁에 상황실에서 근무하고 낮에는 컴퓨터 배우러 갔습니다. 컴퓨터에 미쳐서. 왜? 몸으로 뛸 수 있는 게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하죠. 창의 1급이 몸으로 할 수 있는 일은 한계가 있죠. 나이는 계속 들어가고 있고 컴퓨터를 배우고 그거를 서버까지 웹 프로그래머도 했습니다. 웹디도 다 했습니다. 현재 세계화전략연구소 홈페이지 제가 100%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 때 다 배웠습니다. 그래서 웹마스터 일을 했습니다. 광주 중고차에서 영업을 했습니다. 컴퓨터하고 일하는 데는 아무리 그래도 바보 상자하고 대화하는 게 한계가 있더라고요. 앞으로 내가 더 나아갈 길이 아니라고 생각해 영업을 시작했습니다. 웹마스터 일을 버리고 사람과 사람 상대하면서 무수히 많은 아픔을 많이 겪었습니다. 문전박대도 많이 당했습니다. 정말 소금도 많이 뿌리는 거 받았습니다. 그래도 찾아갔습니다. 3번, 4번 꾸준하게 찾아가서 나의 성실한 모습을 보였더니 나중에는 계약을 줍니다. 그때 이분을 만납니다. 제 인생의 멘토입니다. 2004년 4월 8일, 4월 5일 날 회사가 야유회를 가는데 봉고차에서 이상한 테이프를 틀었어요.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그 테이프는 무조건 뽕짝이 흘러나오는 줄로만 알았습니다. 근데 어느 한 분의 강의가 들려나왔어요. 많은 사람들은 피곤해 지쳤다고 다 자는데 저는 그걸 3번이나 들었습니다. 분명히 강의 중에 본인도 가난했는데 인생을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는 거 그걸 강조했기 때문에 저 또한 이런 몸이어도 저걸 그대로 나의 것으로 다 받는다면 나의 인생도 바꿀 수 있겠다. 그런 확신을 갖고 이때부터 지금까지 저는 이분과 단 하루도 빼지 않고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제가 2007년도에 유학가 있을 때도 저는 메일로 소통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분이 그 많은 죄다들 중에 저를 끄집어 올려서 열심히 가르침을 그대로 다 받았더니 인생이 바뀌어 가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그걸 못 기다립니다. 선택받으면 곧 내일 모레 바뀌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는 거에 혼자 쓰러져 지치고 그러면서 상대방을 욕하기 시작합니다. 저는 지금에 오기까지 8년이라는 시간을 그분과 매일 소통을 했습니다. 메일로, 문자로, 전화로 이분의 홈페이지에 빼지 않고 혹시라도 빼뜨리면 바로 전화가 와서 질타가 옵니다. 그러기를 7년 반 하니까 서울로 올라와라. 그래서 서울 올라온 지 1년 9개월 만에 이렇게 바뀌었던 거예요. 사람 관계가 이렇게 무서웠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너는 어느 날 갑자기 누구의 부름을 받고 와서 이렇게 바뀐 줄 압니다. 그 과정을 몰라요. 저에게 가장 먼저 이걸 가르쳤습니다. 멘토와 멘티의 관계를 맺기 위해서 저에게 그걸 물어봤죠. 평생 무엇을 하고 싶냐? 박사님 보시다시피 저는 몸으로 뛰는 일을 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열심히 공부해서 내가 했던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것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당시에 나는 대한민국 최고 0.01%에 드는 강사의 성공자니까 내가 너의 길라잡이는 될 수 있겠구나. 2004년 4월 8일 날 처음 만남 갖고 11월 달에 10월 말 정도가 될 겁니다. 제가 우연히 서울에 왔는데 서울에서 만났어요. 그때 멘토라는 이야기는 처음 꺼냅니다. 저는 그때 당시에 멘토라는 이야기는 분식집의 메뉴판인 줄 알았어요. 처음 듣는 단어였습니다. 함부로 대답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관계를 맺을 거냐고 물어봤어요. 왜?
제가 만일에 쉽게 답변을 하고 그걸 지키지 못했을 때는 대한민국에 있는 장애인들은 다 똑같이 행동보다는 말이 먼저 앞설 거라는 것이 느껴졌기 때문에 저는 함부로 대답을 하지 않았어요. 나 하나 잘못하는 모든 장애인들은 다 똑같이 요거도 먹을 것 같아서. 나중에 집에 와서 일하면서 멘토가 무엇인지, 멘티가 무엇인지 쭉 찾아보고 그러면은 관계를 맺고 죽으라면 죽는 신용까지 할 정도로 따르겠습니다. 라고 생각하고 했던 것이 이게 바로 1월 15일 날 2005년 처음 멘토클럽이라는 때 제가 초대가 받아서 왔습니다. 이때 150명이 시작했는데 지금 몇 명이나 아무도 없습니다. 저는 꾸준하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 학생이 그 자리에 같은 시간에 있으면은 누군가는 달리 보여진다는 그게 바로 성실로 가는 기본 원칙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경험해봤던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린 거예요. 저는 한 번도 빼지 않았습니다. 빼지면은 나는 죽는다라는 심정으로 그런 관계가 지금의 나를 만들었던 거라고 보시죠. 분명히 스승과는 좀 다른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스 시대 이따까 왕국이라고 여러분들 영화 트로이 전쟁 아실 겁니다. 오디세우스가 트로이 전쟁에 나가야 된다면 최소한 8, 9년은 걸릴 걸 알고 있었어요. 아들이 텔레마코스라고 있었습니다. 그 아들을 8, 9년 동안 누군가에게 맡겨야 되는데 누구에게 맡길지 책에서 보시면 약 2년 동안을 주위에 훌륭한 사람을 찾아다녔답니다. 주위에 친구였던 가장 친한 친구 멘토르라는 사람에게 맡겼습니다. 전쟁을 끝내고 8, 9년 만에 돌아왔더니 본인이 길렀을 때보다 훨씬 더 멋지게 성장을 해 있었던 겁니다. 그때 당시 이름으로 멘토르가 영어로 바뀌면서 멘토라고 합니다. 근데 너무나 쉽게 요즘에 TV 같은 거 보면은 너무나 쉽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인생을 바꿔줄 수 있는 부분이 바로 멘토입니다. 그의 대상자를 멘티라고 하는 것이죠. 그의 가르침을 멘토링이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스펀지 같은 마음으로 저의 모든 걸 다 버리고 옛날에 사고치고 못된 짓 하고 나쁜 짓 했던 모든 정신들을 다 버리고 스펀지 같은 마음으로 가르치는 대로 그대로 받았습니다. 가장 먼저 저에게 말씀을 하셨던 게 네가 강사의 길을 간다고 한다면은 학력이 어떻게 냐 고등학교 학력 중에서도 2005년도에 학교를 갔습니다. 나중에 가라고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그러지 않으면 그 길을 못 받아주신다고 해서 2005년도에 학교 갔는데 가기 전에 생활기록부를 띄어서 대학교에 갖다 냈는데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3년 중에서 1년을 학교 안 갔습니다. 빨간 줄이 많이 올라가 있었습니다. 무기정학, 유기정학, 근시. 그때 당시에 학교에 나무를 많이 심었었습니다. 얼마 전에 지나가면서 보니까 나무가 많이 컸습니다. 어느덧. 그런 생활 기록비를 대학교에 갖다 냈어요. 대학교에서 못 받아줍니다. 오지 말라고 했습니다. 왜? 다른 학생들까지 물들일까 봐. 자신감이 있었기에 얘기를 했죠. 옛날 그 성격이었으면 난 이 학교 선택하지 않았을 거고 대학교라는 것을 생각도 하지 않았을 겁니다. 지금은 완전히 다른 성격입니다. 절대 교수님보다 지각 결석하는 일이 없을 것이고 최소한 8학기 4년 동안에 장학금을 놓지 않고 다닐 겁니다. 믿어봐 주십시오. 통사정에서 학교를 갔어요. 2005년도에 공학번입니다. 잠시 후에 성적표를 보시면 아시고 그걸 가르쳤어요. 저는 4년을 묵묵히 시키는 대로 그냥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걸 따르지 않았다면 저에게는 대학교 졸업장은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광주에서 그냥 나에게 주어진 일만 하면 되니까 대학교 졸업장은 아무 필요가 없었어요. 근데 그 가르침을 믿고 한번 따르기로 했으니까 죽자사자 믿고 따르기 시작했던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그걸 어느 날 갑자기 와서 뛰어넘은 줄 압니다. 그러다 보니까 2007년도에 중국으로 유학도 갔다 왔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교수님이 못 가겠어요. 중국에서 하얼빈에 있어도
열차 타고 4시간을 올라가게 되면 치치아얼이라고 있습니다. 굉장히 추운 나라죠. 추운 곳이죠. 러시아가 더 가까워요. 우리나라. 내가 그곳에서 백두산을 갔는데 한국에서 오는 사람이 시간이 더 짧다니까요. 백두산을 제가 걸어서 2번이나 갔다 왔습니다. 오기로라도. 그런 추운 곳에 1년 동안 중국어를 배웠습니다. 교수님들이 다 못 가겠어요. 왜? 그곳에는 화장실 시설이라든지 씻는 시설이 그렇게 한국처럼 좋지 않기 때문에. 저는 또 따졌죠. 그동안에 제가 성실하게 생활한 거 성적표를 다 갖다 들이대고 갈 수 있습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가겠습니다. 저는 경영학과였고 교환학생으로 갈 때는 중국어학과만 갔었는데 저는 우겨서 갔습니다. 설령 그 1년이라는 시간이 학점이 인정 안 돼도 저는 가겠습니다. 제 돈을 들여서라도 가겠습니다. 그때가 아니면은 언어라든지 중국어를 배울 수가 없을 거고, 제 멘토의 가르침 중에 중국과 미국을 꼭 배우라고 했었고, 2개 중에 하나의 언어는 꼭 하라고 했었기 때문에 저는 그걸 실천을 했던 것이죠. 교수님께 그렇게 이야기하려고 갔다 왔죠. 그래서 지금은 혼자 여행할 수 있을 정도의 중국어는 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그런 가르침을 저는 꾸준하게 밟아왔습니다. 가르침 중에 인생의 목표를 제가 어떻게 정했는지 이제부터는 100% 경험하고 실천하고 있는 요소들로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기계발 책이라든지 여러 책들 보면은 이미지를 시각화라, 내 목표를 시각화라, 그걸 한문으로 풀어보면은 눈목자의 표시표자, 눈으로 보는 것이 목표라고 했지 않습니까? 매일같이 바라볼 수 있습니다. 침대맡에 있어서, 자리에 눕기 전에 있어서 누우려다가도 이게 눈에 보이면은 번쩍 일어나서 앉게 돼 있죠. 혹시라도 내가 게을러지려다가도 이게 보이면은 책이라도 한 권 더 펼쳐보죠. 그렇지 않으면 저는 이곳에 와서 얘기하는 여러분들에게 거짓말장입니다. 제가 행하지 않는 얘기는 하지 않을 겁니다. 제가 행하지 않는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저보다 더 많은 정보를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당장 포털 사이트에다가 궁금한 거 다 물어보면 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글이 없습니다. 제가 다 100% 경험하고 실천하고 있는 요소들로 보여드리겠다는 얘기가 그런 겁니다. 이런 정확한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제가 오늘 하루하루를 뚜벅뚜벅 걸어가면서 내가 이대로 가고 있는지 길이 보인다는 거죠. 당장 내일 죽어도 후회스럽지 않다는 얘기가 바로 이런 겁니다. 내가 평생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이 일을 하다가 죽어도 저는 행복할 겁니다. 내가 하고자 했던 일이니까. 많은 사람들이 꿈 이야기를 합니다. 꿈은 95%가 개꿈이라고 했습니다. 꿈은 눈에 보이는 게 아니지 않습니다. 항상 내 머릿속에 있는 거예요. 꿈을 목표, 눈으로 보이게 해서 그걸 잘게 쪼개어서 실천하고 계획하고 그걸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이 나오는 것이 바로 목표라고 저는 배웠습니다. 제가 그렇게 행하고 있고. 그렇다면 내 인생에 정확한 미션이 있다면 해년마다 어떻게 하는지 연 목표입니다. 그 미션에 맞게 내가 지금 해야 될 일은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 실례를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래야지 당장 오늘 해야 될 일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자리에 왔을 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때 더 힘이 나는 거 아닙니까? 안 해봤다라면 이게 거짓말이 되겠죠. 씀과 동시에 95%는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쓰는 것 자체가 어렵죠. 잠시 후에 정말로 제가 성경을 이렇게 받는다고 했는데 보여드릴 겁니다. 그렇게 했는지. 매년마다 작년보다 나은 올해의 목표가 세우고 올해보다 나은 내년의 목표를 세우고 그거보다 나은 목표를 세워서 뚜벅뚜벅 갔을 때 정말 내가 하고자 하는 목표에 도달한다라고 저는 배웠고 그대로 실천하고 있는 것 뿐입니다. 그랬더니 이 자리에 왔다는 겁니다. 올해 거 볼까요? 일기는 계속 쓰고 있습니다. 책을 꾸준하게 보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권의 책을 보고 꼭 독후감을 쓰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그것도 다 보여드릴 겁니다. 월 130, 가계부도 이따 보여드릴 겁니다. 대학교 4.3, 지금 4학기 논문 쓰고 있습니다. 이번엔 두 번째 책,
어떻게 해서든지 5월에 출판하려고 했는데 좀 늦춰졌을 뿐이지 나오는 건 기정사실이지 않습니까? 썼으니까. 이것도 똑같이 벽에 다 붙어 있습니다. 써놓고 행하지 않으면 거짓말인데 저는 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볼까요? 제가 원고 쓰고 있습니다. 약 75회에 걸쳐서 제가 라디오 원고를 100% 제가 썼습니다. 이런 인터넷 자료를 가지고 5줄, 6줄의 이야기를 A4 10포인트 2장으로 만듭니다. 어떤 마음으로? 역지사지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상대방의 마음을 알아주기보다는 나의 마음을 알아주기 위해서 듣는 것보다는 말하는 걸 더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의 오해가 쌓이죠. 나중에 술 한잔 먹고 풀다 보면은 서로 자기 의견만 되다 보니까 오해가 쌓여서 싸움이 커졌던 겁니다. 역지사지하는 마음을 저는 제 멘토로부터 배웠습니다. 6줄에도 A4 2장을 쓸 수 있었던 건 내가 그 입장이 돼서 나도 그랬으면 그랬을 것이다 라는 게 나오기 때문에 내가 상대방 입장이었다면 나도 그렇게 나올 거니까. 정말 하나 더 보겠습니다. 이게 대학교 때 성적입니다. 공호학번입니다. 공호학번. 거의 장학금을 받았습니다. 4.0으로 졸업을 했습니다. 이때 중국에 있을 때 2학기 때입니다. 1학기 때 미친 듯이 공부했습니다. 속된 말로. 똑같이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잠자기 전까지 11시 반까지 중국어만 공부. 그래서 2학기 때 미친 듯이 여행만 다녔습니다. 그 넓은 대륙, 정말 24시간짜리 열차도 타봤습니다. 광활한 대지를. 낙동강에서 치치할까지 가는데 24시간 걸립니다. 산이 하나도 없습니다. 정말 아까운 대륙이었습니다. 가다 보면 정말 다 옥수수밭, 콩밭, 옥수수밭, 콩밭. 제일제당 된장공장이 그곳에 있습니다. 세울 수 있는 기간이, 재배할 수 있는 기간이 짧으니까 4월 말까지 눈 내리고요. 10월 달, 10월 중순 되면 눈 내립니다. 눈덩어리가 스크린만 합니다. 지게처럼. 눈을 붙이는데 간단해요. 주전자에 물로 뿌리면은 붙습니다. 하얼빈에서 그 빙등 출대할 때 그걸 봤습니다. 나와 있는 피부는 바로 빨개집니다. 살이 터버리죠. 그런 데서 1년 살면서 중국어를 그렇게 공부하고 중국 대륙이라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성적표 잠수. 대학원 성적입니다. 약속했으니까. 하늘이 두 쪽 나도 교수님보다 지각결석하지 않고 매 시간마다 같은 시간에 같은 자리에 앉아있고 그걸 꾸준하게 한 학기 동안 하게 되면 교수님도 그게 각인이 되더라고요. 그게 무섭습니다. 나의 성실함을 말로 하는 것보다는 100% 내가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으니까 교수님이 달리 보시더라고요. 학식은 둘째 문제입니다. 하지만 외우라는 대로 외웠어요. 사회복지학이 우리나라에서 나온 학문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미 다 서양에 있는 학문 가지고 와서 우리에 짜집게 하는데 분명히 외우면 성적 준다는데 외우면 될 것 아닙니까? 아침에, 점심때, 저녁때, 자기 전에. 아침에, 점심때, 저녁에, 자기 전에. 하루에 4-5번만 보면은 바보가 아닌 이상 외워졌습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그걸 외우려고 하니까 외워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정말 멍청했습니다. 그걸 깨우치기 위해서 매일같이 내 스스로를 기억력을 되듬고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할 일 체크하고 저녁에 자기 전까지 일기 쓰면서 다시 한번 각인하고 그러다 보니까 남들하고 좀 더 다르게 두뇌가 개발됐던 거예요. 오죽했으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무식했습니다. 정말 구구단도 늦게 뗐습니다. 가능하더라니. 그래서 지금 그런 무식을 띄려고 일주일에 한 권의 책은 어김없이 보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제 인생의 목표가 있다면 연 목표가 나왔고 이게 바로 월 목표입니다. 매월 내가 이달에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그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을 다 스스로 점검하지 않습니다. 이걸 스스로 점검하면 스스로에게는 모두가 다 필요해서 한 거예요. 다 합리화가 됩니다. 다 용서가 됩니다.
이걸 멘토와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냉철하게 판단해서 네가 필요했는지 안 했는지 점검해 주면 저 또한 스스로를 갈궜다고 내가 정말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이 자리에 왔는데 여기서 이 끈을 놓고 갈 건지 아니면은 여기서 조금만 더 버티면 인생이 바뀐다고 한다는데 무엇을 선택할 건지 매월 그리고 좀 더 바꿔서 내가 잘하고 있는지 못했으면 왜 못했는데 여기다가 TV 방송에도 기회가 왔으면 한다. 이렇게 썼는데 이게 이루어지더라고. 정말로. 근데 쓰는 것 자체가 어렵잖아요. 여러분들 스스로 장점 100가지 써오십시오 하면 기절하실 겁니다. 방향을 좀 바꿔서 약간만 생각의 틀을 바꿔서 했더니 이런 저 같은 무지의 인간도 교육을 통해서 바꾸어지더라는 것. 제 멘토가 저를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이왕 사람을 따르고 정확하게 바꿔보고자 한다면 그렇게 해보시는 것이 저는 맞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랬기 때문에 어디 가서든지 당당하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가계부입니다. 작년 1년 동안은 거의 투자만 했습니다. 월 생활비를 그동안에 벌어들였던 돈 꾸준하게 제 멘토가 저에게 용돈도 저는 받지 않았습니다. 어떤 수입도 그래야지 저에게 더 간절함이 키우니까 설령 제가 그런 돈이 눈에 있었다면 제가 하는 일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소홀해졌습니다. 연구소에서 저는 한 푼 받지 않습니다. 받았다면 저도 또한 똑같이 월급날만 생각하고 있을 거고 시간 가기만 바랬을 겁니다. 어디에 가서 강의를 한다고 해도 이런 간절한 마음이 안 나왔을 겁니다. 왜? 시간 때우면 돈이 나오니까. 그래서 거의 투자만 했습니다. 지금은 올해 들어서는 가계부가 역전이 되고 있습니다. 내 생활비를 내가 이렇게 벌어서 가고 있습니다. 7월달, 8월달 마른 수건도 짜내는 마음으로 가계부를 쓰라고. 이걸 다 점검을 받고 있습니다. 왜 이 돈이 들어갔는지. 없어도 될 돈을 이렇게 헛불리 썼다면서 네가 어떻게 부자로 가겠다는 이야기인지. 철저하게. 시골 갔다 온 거. 이것만 봐도 그때의 기억이 또 떠오릅니다. 내가 이런 일을 했었구나. 아, 이렇게 위해서 이 돈을 썼었구나. 지금도 계속 쓰고 있습니다. 1년에 한 번씩은 어머니 쌀값으로 이렇게. 집에 농사가 없습니다. 아직도. 정확하게 어떻게 됐는지. 저는 이 엑셀이라는 프로그램도 제가 다 독학을 했습니다. 그래서 엑셀하고 파워포인트에 관련된 책도 썼습니다. 물론 시중에 판매되진 않아요. 그걸 가지고 어르신들하고 컴퓨터 수업하면서 제가 다 썼습니다. 약 2년 동안 어르신들하고 컴퓨터 수업을 하면서 시중에 나와 있는 책으로는 어르신들 이해를 잘 못합니다. 왜? 용어가 안 맞습니다. 제가 다 써버렸습니다. 상대방을 생각하는 마음을 기른다면 눈에 보이더라고.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런 걸 생각하지 않고 그냥 오늘이 내일같이 내일이 모레같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 너무 안타까웠기 때문에 제가 덤으로 저의 신뢰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린 겁니다. 또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일주일에 한 번씩 책을 보면은 어김없이 저는 독후감을 씁니다. 누가 시켜서가 그런 게 아닙니다. 나중에 이걸 내 나름대로 엮으면은 나만의 지침서가 될 거고 나만의 독후감 서적이 되지 않겠습니까? 뭐 일하면서 책 쓰기 꼭 써보고 싶었기 때문에 남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책을 썼는지 어떤 컨텐츠로 내용으로 썼는지 막스 무비의 지구에서 인간을 유쾌하게 사는 거 다시 한번 되돌아볼 수 있어서 좋고 그 책이 책꽂이에 꼽아져 있고 내용만 보면은 아 그때 저런 핵심이 있었구나. 인간은 72시간이 지나면 거의 잊어먹고 2주가 지나면은 그 책을 봤는지 어쩌는지 새카맣게 잊어먹는다고 합니다. 이때 노무현 대통령 그런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조금이라도 더 알아보고 싶어서 제가 먼저 책을 통해서 봤죠. 카네기, 데일 카네기 관련된 것. 이길려 여사, 인천의 길병원
경원대학교 총장. 자기 서적은 다 똑같더라고. 박사님이, 저의 멘토가 이야기나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 보면은 아침에 부지런, 이분도 이길려 여사도 하루에 4시간 이상은 자본 적이 없답니다. 저의 멘토도 새벽 3시 50분 되면 일어났던 분입니다. 저는 지금 5시에 기상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공통적으로 따져보면은 다 똑같은데 우리는 자꾸 내가 행하지 않으면서 조금 더 쉬운 방법은 없는지 자꾸 그런 책만 봅니다. 저는 제 멘토에게 당당하게 얘기했어요. 2번 다시는 자기 개발 책을 보지 않겠다고. 똑같으니까. 제 멘토 것도 다 따라하지 못하면서 어느 누구 걸 보고 따라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보는 거는 조금이라도 쉬운 방법 없는지 그걸 가져가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은 또 다른 책을 여러 군데서 구하지 않나는 생각이 듭니다. 생각 버리기. 누구나 다 하루는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는지. 오늘만은 수필집이죠. 편식하지 않고 골고루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력이 너무 무식해서 많은 사람들과 대화하기 위해서는 조금이라도 지식을 쌓아야 되겠다. 그래서 경제 경영책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오죽했으면 경제 용어를 사버렸습니다. 책을. 사전이랑. 매일같이 하나씩 봐버리면 그 용어, 매일같이 신문 보면 나오는 용어들이 또 나오더라고. 그러면은 바보가 아닌 이상 보다 보면은 외워진다는 거예요. 그거를 사람들이 꾸준하게. 배가 고프면 밥은 자연스럽게 찾아 먹는데 나에게 무언가가 필요하다라면 책을 안 떨어들어. 저도 엄청 터져가면서 이게 저에게는 안 맞았어요. 몸으로 하는 게 맞았지. 나중에 인생의 갈림길에서 멘토의 가르침을 스펀지처럼 받아들이겠다고 했어요. 해보니까 나중에서 그걸 왜 이렇게 시켰는지 그걸 나중에서 알았습니다. 또 하나 볼까요? 이게 매일 아침 5시에 일어나자마자 일기장 앞에 있는 하루 일과를 씁니다. 오늘을 이런 마음으로 살아갈 것이다. 이렇게 긍정적인 마음으로 하루를 사는 것과 그냥 눈곱 떼가면서 시간에 쫓겨가면서 밤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뒤에서 발자국 소리만 나도 저는 몸을 움츠렸습니다. 혹시 제 뒤통수 까는 줄 알고. 맞을 짓을 많이 했으니까. 지금은 당당하고 떳떳합니다. 내가 잘못을 했다면 나는 그것도 달게 받겠다라는 얘기. 고마운 마음으로. 발자국 소리가 나도 지금은 떨지 않습니다. 광주에 있었을 때는 떨었습니다. 너무 안 좋게 살았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이런 마음가짐, 지금은 아름답고 행복하게, 아름답고 행복하게, 나의 소중한 인생 다시 한번 행복하게, 내가 바꾸어가는 인생, 매일같이 일기장 앞에 있기 때문에 목표랑 꾸준하게 보면서 무엇을 잘했고 잘못했는지 내가 다 행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일기입니다. 하루를 보람되게 살았는지 오늘 또 일기 가서 쓰게 되면 여러분들 이야기를 쓸 겁니다. 내 강의가 도움이 됐는지, 혼자 떠들다 오지는 않았는지, 공감대는 얼마나 있었는지, 여러분들의 소중한 시간을 나는 어떻게 다뤘는지 그 마음을 진솔하게 쓰면서 다시 한번 나를 되돌아보는 시간을 일기를 쓰면서 갔습니다. 오늘 또 많은 사람들과 통화를 했는데 혹시라도 내가 통화하기로 했는데 통화를 빼놓은 건 없는지 다시 한번 휴대폰을 떠들어보고 나에게 누군가 질문을 했는데 내가 잠깐 바쁘다라는 핑계로 이따 전화한다고 했는데 전화하지 않는 건 없는지, 설령 그게 있다라면 상대방이 나를 다르게 보기 전에 내가 다음날 먼저 연락해서 어제 이만저만해서 이렇게 해서 연락을 못했다라고 내가 먼저 말할 수 있다라면 상대방과 나의 관계가 훨씬 더 좋아질 수 있다라는 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해. 잠깐만 나 상담 중인데 이따 전화할게. 전화 옵니까?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을 겁니다. 저는 그런 걸 놓치지 않기 위해서. 모든 세상 사람 다 보물이라고 했는데 상대방이 나에게 금을 주려고 해도 내가 전화를 안 해서 못 받았다면 이건 누구 탓일까요? 다 본인 탓입니다. 하루를 마무리할 때 일기를 쓰면서 내가 그분에게 혹시 욕되게 하진 않았는지, 내 말이 나쁘게 하진 않았는지
상대방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았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보는 거죠. 그리고 하루를 생각하고 시간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딱 20분이면 모든 게 끝납니다. 그 20분 투자를 저는 하고 있는 거예요. 장기 기증 등록제입니다. 저는 세상에 저를 던졌습니다. 저의 멘토가 금기야, 너의 스스로를 사랑하냐? 처음에는 못 받아줬습니다. 예전에는 제 자신을 사진 찍는 것 자체를 싫어했습니다. 지금은 사진 찍는 거, 찍히는 거 너무 좋아합니다.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지 않고 남들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건 거짓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장기 기증을 등록을 마침과 동시에 술, 담배를 일절 안 합니다. 왜? 이걸 한다고 해놓고 쓸모없는 장기를 누구에게 준다는 겁니까? 거짓말이지 않겠습니까? 사후에 각막을 기증한다. 눈은 1.5 양쪽 좋습니다. 나는 없을정정 나의 눈은 또 다른 사람의 미래를 보여줄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걸로 만족합니다. 뇌사시 장기, 내가 고이 간직하고 내가 깨끗하게 간직했던 나의 콩팥이라든지 간이라든지 허파가 또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린다면 저는 내일 죽어도 부끄럽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오죽했으면 본인이 하늘의 부름을 받는 날 빛의 전화로 연락을 달라고 했습니다. 저 또한 이 모든 걸 가족들에게 다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설령 어떤 사고라든지 무슨 일로 뇌사가 됐으면 나의 모든 걸 다 주고 깨끗하게 가겠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기억을 못해도 나의 장기를 받은 사람은 나를 기억해 줄 것 아니겠습니까? 인간 백금기를. 존경하지는 않지만 사랑하는 어머니입니다. 매일 아침 8시부터 8시 반이 되면 어김없이 어머님과 이렇게 화상전화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너무너무 소중하고 고맙습니다. 본인을 사랑한다면 본인을 낳아주신 부모님에게 잘하는 건 기본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머님께 비록 장애의 몸으로 어머님과 떨어져 살지만은 열심히 잘 산다는 모습을 매일같이 보여드리고 어머님 또한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네가 열심히 너의 목표를 향해서 가는데 내가 아파서 너의 발목을 잡고 싶지는 않다. 병원 진짜 안 지십니다. 병원 1년에 대해서 한 번도 안 가세요. 82살이십니다. 정정합니다. 가끔 시골에 가면 저는 맞습니다. 아직도 어머님에게는 막둥이니까 잘못하면 맞죠. 어머님이 너무너무 지금은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낳아주셨기 때문에. 나머지는 내가 살아가는 것은 내가 할 일이에요.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부모에게 욕되게는 하지 말아야 됩니다. 교도소에 갇혀서 철창석에 보이는 달이 어머니의 눈물이셨다니까. 마지막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스스로를 사랑하지 않으면 그 어떠한 것도 나의 것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앞에 금덩어리가 있어도 나의 것이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를 하나 들어드릴까요? 우리는 절대 물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물을 안 잡겠다라고 양팔을 팔짝 벌려보십시오. 물이 우리 가슴팍까지 스스로 들어옵니다. 근데 물을 욕심스럽게 잡으려고만 하다 보니까 물은 도리어 도망가고 있습니다. 스스로를 마음에 열고 포용을 해야 됩니다. 스스로를 사랑하지 않으면 세상 어떤 것도 나에게는 도움이 안 돼요. 이걸 한다면은 세상은 나를 위해서 존재한다라고 제 멘토가 가르쳤습니다. 제가 그렇게 보니까 여러분들 현재 저를 보시면은 저 녀석이 불행한지 행복한지 보이시는 것처럼 얼굴에 그렇게 표시가 납니다. 처음에 사진 보셨듯이 저는 그렇게 웃는 인상이 아니었습니다. 사고 나서. 이 의수도 착용한 지 몇 년 안 됩니다. 그냥 그렇게 살았습니다. 나만 생각하고. 왜? 이렇게 살아가고도 힘들 판인데 무엇이 걸리기만 하면 그냥 싸웠어요. 이래나 죽나 저래 죽나 그냥 차라리 없는 게 낫다라는 생각에 지금은 제 자신이 너무 소중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많은 변화를
즐기라라고 저에게 가르쳤습니다. 저는 이런 과정을 좋아하고 그런 변화를 이렇게 슬기롭게 지고 예전에 만났던 변화와 지금의 만났던 변화의 격차는 너무너무 다릅니다. 저의 멘토는 이렇게 가르쳤는데 예를 들어서 하나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걱정이 없으신 분 없으시지 않습니까? 다 걱정은 있습니다. 하지만 다가오지 않는 걱정에 우리는 발목을 잡히고 있습니다. 미리 5년 전에 저도 걱정을 했습니다. 그걸 걱정하느라고 지금 해야 할 일을 못하고 있어요. 두려워서. 근데 그 걱정이 있다면 지금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건지 그걸 뚜벅뚜벅 간다면 그 걱정은 나에게 사라집니다. 그 걱정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 그 걱정거리로 스스로가 만들어가고 있더라고요. 제가 장애를 갖고 밖으로 나왔을 때 그런 걱정이 저의 발목을 잡았으니까. 상대방은 저를 그렇게 생각하지도 않아요. 제 스스로 걱정해서 상대방이 나를 그렇게 볼 것이다 라고 내가 스스로 생각해버리니까 그 발목에 나를 잡혔습니다. 멘토가 저에게 가르쳐줬습니다. 그런 걱정 다 떨쳐버리고 정말 그 걱정이 있다면 지금 이 자리에서 네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찾아서 그걸 진행하라고 했습니다. 지금은 걱정 안 합니다. 내일 죽는다고 해도 걱정을 안 해요. 왜? 나는 좋은 일을 할 거니까. 부끄럽거나 창피하거나 두렵지가 않습니다. 나는 없어져도 나의 좋은 장기들은 최소한 6명의 생명을 살릴 수 있으니까. 지금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신부전증 환자들. 이틀에 한 번씩 투석하는 거. 너무 힘들죠. 꾸준하게 연마해야 된다. 어느 날 갑자기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내일은 어떤 나에게 좋은 일이 벌어지겠지. 내일은 좀 더 나아지겠지. 그냥 뚜벅뚜벅하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복권을 사지 않습니까? 절대 그런 일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동안에 꾸준하게 좋은 건물을 짓기 위해서 반석을 다지는 것처럼 나의 발로 밟고 또 밟고 또 밟고 또 밟고 그런 마음이 됐을 때 튼튼한 반석이 되고 그 위에 빌딩을 지었을 때 우리는 무너지지 않는 건물이 된다는 거. 꾸준하지 않으면은 그거는 무너지는데 가장 좋은 방법을 제게 물어본다면은 저는 멘토와 상의를 하라고 합니다. 긴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멘토를 설정하는 겁니다. 이미 올라가 있던 사람은 아래를 내다보고 있으니까 제자가 A 길로 오면서 막다른 길로 오고 있는지 아니면은 우거진 길로 오고 있는지 위에서 보고 가르쳐 줄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멘토와 멘티 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믿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설령 꼬마애가 어린애가 뜨겁다라고 하면은 어른들은 알잖아요. 뜨거운 거를. 아이는 뜨거운 걸 모르죠. 엄마가 아빠가 아무리 뜨겁다라고 이야기해도 아이는 잡아보고 그때서 뜨겁다라는 걸 알잖아요. 잡아보고. 우리는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봅니다. 멘토가 위에서 보고 이미 거쳐오면서 그 길이 막다른 길이라고 했는데 멘티는 내가 가보고 여가 막다른 길이구나 하면서 멘토에게 뭐라고 합니다. 왜 안 가르쳐줬습니까? 본인이 그걸 카바를 못해요. 왜? 안 들려요. 잘하면 본인이 잘해서 그렇게 되는 줄 알지 위에서 가르쳐줘서 그렇게 된 줄은 모릅니다. 여러분들 저나 똑같이 한번 한 가지만 더 돌이켜보고 마칠까 합니다. 여러분들이나 저나 제가 잘 나가갔다고 생각했을 때 멘토가 잘 가르쳐서 잘 나갔다고 생각하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본인이 잘나서 그 자리에 갔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무너졌어요. 그럼 가장 먼저 누구 찾아갑니까? 자기 멘토 찾아갑니다. 아쉬울 때는. 그런 거는 멘토와 멘티 관계가 아닙니다. 아쉬울 때만 찾아가는 것은 멘토가 아닙니다. 멘토는 동시대 사람으로서 매일같이 소통할 수 있고 내가 필요한 거 궁금할 거 언제든지 물어보고 거기에 맞는 답변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을 멘토라고 하는 겁니다. 소통할 수 없는 사람은 멘토가 아닙니다. 그 사람의 롤 모델은 될 수 있고 우상은 될 수 있어도 멘토는 될 수가 없습니다. 멘토는 나에게 직접 지시를 해주고 나에게 가르침을 주고 정말로 그 사람이
어디로 어떻게 와야지 쉽게 정상에 올라올 수 있는지 가르쳐 줄 수 있는 사람을 저는 멘토라고 제가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왔기 때문에. 멘토를 두는 거는 멘토가 30년 걸렸던 걸 멘티는 조금이라도 단축해서 25년은 땡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5년이라는 시간은 단축할 수 있다는 거죠. 어느 날 뛰어넘으려고 하니까 가르침을 제대로 안 받는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장애를 가지고도 그런 훌륭한 멘토를 만났기 때문에 인생이 바뀌어서 멘토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그래서 장애를 가졌어도 한번 세상 살아볼 만하다는 말이 장애를 축복으로 만들었다라고 저는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 시간 장애마저도 축복이다라는 이야기 여기서 가름할까 합니다.